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 최유로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들어서 이 하락 흐름을 좀 흘러갔던 이런 미국 4월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방금 공개가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47.2를 예상했는데 47.3이 나왔다. 그럼 이거 괜찮게 봐도 되는 건지, 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원래 6.7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6.5가 나왔단 말이죠. 일단 기대했던 그런 상황보다는 좀 개선된 그런 상황인데, 자, 김한진 박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직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자 기대 심리가 조금 아직 정확하게 다 풀리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살짝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예비치 50.8보다는 살짝 개선됐지만 조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4.4% 나왔네요.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려 6.5%, 3월에 이 수치가 5.0이었거든요. 1.5%포인트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따른 그런 미시간 소비진의 신뢰지수,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또 개인소득 약한 모습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 경제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장단기 모두 조금 상승하는 그러한 지표가 나왔다. 사실 파월 의장이 지난번 정책회의에서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지금 통화 정책을 상당히 억누르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비가 성장 동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소비 심리 지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월 대비로는 굉장히 나쁘게 나왔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낫다.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최유로 상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두 번을 발표하게 되는데, 4월 초에 한번 잠정치가 발표가 됐고 이번에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 직후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한 앞으로의 물가 인상, 그리고 구매력 감소, 고용 감소, 경기 둔화, 이런 내러티브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서베이를 응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조합 자체가 그 경기는 앞으로 나빠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소비가 경기는 나빠질 것 같고, 그리고 물가는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 딱 떠오르는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긴 시계열로 경기 침체 수준의 그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무시는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좀 억지스런 관세 발표로 인해서 나타난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4월에 그 심리 지표는 정점을 찍을 것 같고요. 차차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지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위주로 발표하는 PMI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 관세 발표를 앞두고 또는 관세 발표 이후에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면서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심리를 나타내는 서베이 지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소프트 데이터가 결국에 이제 실질 지표, 실물 지표까지 영향을 미치냐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나온 그 미시간대 서베이 지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좀 나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술주 위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에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중 관세 전쟁에 약간 새로운 국면이 나타난 것도 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서로 통화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는데,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는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의 이 혼란이 조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미국 증시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미중 간의 협상이 뭐 예를 들어서 점진적 협상이 될지 불발이 될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현재 그 4월 2일 날 발효된 상호 관세는 뭐 무역 불가능 관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을수록 뭐 협상 타결에 지금 여지가 많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애매하게 높으면 뭐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그 난항을 보일 수도 있는데 협상에 지금은 터무니없이 무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관세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부과된 145%의 관세는 사실 뭐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도 125%인데 지금 중국이 이제 관세율을 조금 인하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뭐 협상을 전제로 한 기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는 지금 145%에서 최종적으로 한 50 내지 60% 정도까지는 낮아질 것이고 그 낮아지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협상의 수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이제 25%이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율이. 이것도 이제 7월 8일까지 3개월 지금 거의 한 뭐 3개월간 이게 협상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많은 국가가 깔끔하게 석 달 이내 7월 8일까지 협상이 다 마무리될 거냐 그렇게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 어떤 것을 협의하고 어떤 것은 상대국이 양보를 하고 어떤 것은 미국이 끝까지 버티고 이러면서 부분 협의 정도 대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아웃라인과 프레임워크가 7월 8일까지 조금 그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피크를 지났다, 정점을 지났다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면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5월을 포함한 5, 6월을 포함한 하반기 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는 눌릴 수밖에 없는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불확실성은 해소되나 현실 경제는 녹록치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의 정점을 좀 지났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국채 금리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발표라든가 뭐 연준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요동을 쳤는데 어쨌든 아직은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조금 안정화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남아 있죠. 그리고 이게 국채 금리가 사실은 경기가 하반기에 신속한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좀 전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도 부메랑으로 데미지를 조금 안 좋은 영향을 경기 침체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수준에 비해서는 예상되는 경기 둔화에 비해서는 국채 금리가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에서 공급망 차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세 초기지만 지금 관세 전쟁의 초기지만 이것이 해결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또 금방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좀 국채 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가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미국 경제는 부채 증가, 재정 악화, 그리고 특히 이 국채 이자 지급이 계속 재정 수지에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최근에 예산안이 이제 트럼프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거기서 이제 5조 달러 정도가 향후 10년간
감세를 하는 이제 그러한 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그 지출 감소는 고작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스케줄, 이런 것들이 주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정 악화의 요인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관세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같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경기의 둔화에 비해서는, 둔화 기조에 비해서는 약간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일호 상무님 말씀하셨던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런 관점에서 국채 금리가 조금 하방 경직성이 계속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관세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정점을 좀 지나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국채를 본격적으로 발행하는 하반기가 되면 그때 또 국채 금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자, 과연 국채 투자 전략 최일호 상무 어떻게 앞으로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예, 김 박사님께서 펀더멘탈한 요인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수급적인 요인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단기 국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한 6조 달러 정도의 단기 국채를 계속해서 차원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그 차원 발행의 어떤 그 스케줄이나 또 진행 속도는 상당히 순조로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그 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발행을 또 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채 금리가 장기물 쪽에서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물은 상당히 잘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단기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단기물을 가져가다가 주식 쪽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보이면은 매수를 좀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좀 특이한 게, 바이든 행정부 때 비둘기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매파로 되고, 또 매파로 분류되던 클리브랜드 이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는 6월에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해도 되는 건지, 김한진 박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리는 뭐 당연히 인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조금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분기부터 역성장에 들어갈 거라는 것이 조금 지금 뭐 드러나고 있고요. 그 신속한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작년보다 높은 상호 관세율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소비가 급냉 그런 궤적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관세가 없더라도 조금 기업들의, IT 기업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그러죠. 캐펙스가 조금 둔화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상태. 그리고 고용 시장이 급 호황에서, 불균형에서, 수요 우위에서 조금 균형을 지나서 앞으로는 지금 조금 더 내려앉을, 냉각될 그러한 순환적인 사이클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관세가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순환적 조금 둔화 국면에서 관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간 한 0.7% 정도의 저조한 성장, 잘못하면 0.5%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연준이 최소 5월부터는, 5월은 조금 빠를 수 있어도 6월부터는 한 2차례, 기본은 2차례고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더 가시화된다면 한 3차례, 그리고 내년에 2번, 그래서 최종 금리는 지금부터 한 5번, 100bp 이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한진 박사 말씀대로라면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워낙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 6%가 넘게 나오는 단기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물가가 다시 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일호 사모님도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5월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월 정도가 되면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요소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고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특히 소비를 강타하기 때문에 소비에 훼손을 주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반기부터는 완연한 조금 경기 둔화, 확연한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월에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최일호 상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연준이 사실 물가와 경기라는 이중의 딜레마를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때 언제라도 자기네들은 금리를 인하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지만 파월 의장은 항상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드와치 같은 시장의 전망 기관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나의 변수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얼마나 그 진척이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이 얼마나 물가를 좀 낮출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대 효과라고 하면은 금리를 내리면은 무조건 성장주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나 소비 쪽도 좀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에 있는 핵심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혹시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건 내려갈 것인지, 그리고 그 여파로 뭐 많은 분들이 또 코인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코인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여타 많은 자산들인데 원자재라든가. 자, 과연 최일호 상무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요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서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장기 국채 금리는 경기하고 물가의 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요. 당연히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은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미국에서는 이 3월 구인 구직 보고서 이것도 나오고요. 또 4월 고용 보고서, 야,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요 지표들이 과연 어떻게 발표될지, 자, 관심들이 많으신데 한번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규 일자리가 뭐 3월이 지금 22만 8천 개였나요? 그래서 양호하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시장은 뭐 아주 호황 때보다는 지금 뭐 조금 식었지만 고용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고용 시장이 뭐 파월 의장이 뭐 연설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고용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아직도 1.1개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타이트한 굉장히 좋은 고용 사정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적으로 경기가 식으면서 또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지금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될 수 있고 이 소비 둔화가 결국에는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4월 고용 지표는 조금 본격적인 조금 경기 둔화로 가는 좀 길목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4월 고용은 뭐 한 13만 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난달 22만 8천 개보다는 조금 낮은 상당히 낮은
10만, 15만 개 밑으로 조금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가 조금 묻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 또 도찌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공무원의 해고가 조금은 반영될 거다.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조금 고용 둔화가 조금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고용은 서서히 식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서서히 식는다라는 게 위안거리도 되지만 고용 지표는 제가 관찰하기에는 서서히 식다가 언제 어느 순간인가 조금 그 분기점을 넘어가면 임계점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인율과 그리고 해고율이 이제 조금 조합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해고가 증가하고 구인율이 낮아질 때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낮아질 때 실업률의 상승, 급상승의 반전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베버리지 곡선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 변곡점이 언제일까? 그 변곡점이 사실은 주식시장에도 매크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을 고용시장이 충격을 본격적으로 주는 시점은 4월은 아니다. 적어도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 때문에 진짜 울고 웃고 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죠. 왜냐하면 이 샤메 법칙이니 뭐니 하면서 고용 지표 갖고 온갖 해석들이 나왔는데, 자, 이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고 호조가 나올 수도 있고 부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로 성무가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고용 지표는 사실 후행 지표라서 그걸 보고 투자의 판단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4% 초반의 실업률하고 그리고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평행을 이루고 있거든요. 약간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는 있지만 침체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그런 매크로 지표보다는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은 빅테크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또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세 때문에 조금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서프라이즈가 나게 되면은 반등의 폭이나 강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굳이 이제 경기 자체가 침체로만 가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적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요.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요즘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이던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실적을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요즘 발표하지 않는 기업이 많거나 아니면은 관세 때문에 충격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찾는다면 관세에 무관한 또는 영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과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김한진 박사 그리고 최일호 상무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